책과 함께하는 하루, 단잠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단잠의 오디오북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신경숙 작가의 단편소설 어떤 여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도 정말 재미있게 들으실 거라 확신하는 작품입니다. 지금도 이 이야기에서 상상이 되는 몇 장면이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거든요. 유쾌한 일도 별로 없는 요즘, 신경숙 작가의 어떤 여자를 들으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설 읽기를 시작할게요. 단잠과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여자, 신경숙. 나는 그녀를 딱 한 번 보았다. 그것도 한 4년쯤 전에 타계한 시인의 이름으로 1년에 한 번씩 후배 작가나 시인에게 기금이 전달되는 자리에서였다. 수혜자는 그녀였고 수혜 장소는 박물관 앞 한국출판인협회의 4층 강당이었다. 지금도 생각난다. 나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녀의 첫인상. 나는 그녀가 키가 좀 크고 덩치도 좀 있는 그런 모습일 줄 알았다. 누가 그렇다고 말해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의 작품에서 받은 느낌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날 나는 인사동의 은과나무라는 가게에서 그녀에게 주려고 푸른색 새 한 마리가 새겨진 메달이 잘랑대는 은목걸이 값을 지불했다. 은과나무의 주인은 노란색이 맴도는 조그만 갑에 흰 종이를 깔고 그 위에 은목걸이를 살짝 내려놓고 뚜껑을 닫고 그걸 다시 보라색 한지로 아귀 한 곳 안 틀리게 싼 다음 색실로 찬찬히 묶은 뒤에도 채송화만한 종이꽃 한 송이를 달아 앙증맞은 종이백에 담아주었다. 은과나무의 주인이 은목걸이 포장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던지 보고 있던 내가 다 흐뭇했다. 그런데 그걸 들고 그녀와 첫 대면을 했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은목걸이가 들어있는 백을 뒤로 숨겼다.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취했던 행동이었다. 그녀는 너무나 자그맣고 까맸다. 얼마나 자그맣고 까맣던지 그 자그맣고 까만 모습에서 풍겨나오는 분위기가 얼마나 신산스럽던지. 그녀와 나는 동갑내기다. 나는 그만 기가 죽어버린 것이다. 멀대처럼 큰 내 키와 통통하고 허여멀건한 얼굴이 그때처럼 창피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을까? 훗날 그녀는 내가 흰 얼굴을 가진 커다란 여자란 점에 놀랐다고 했다. 서로 다른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때 그녀는 일찍 결혼한 남편과 헤어지고 두 딸을 혼자 기르고 있는 중이었다. 생의 가혹함을 진저리 치며 지나온 듯한 그녀의 모습은 아무 장식도 필요 없어 보였다. 그런데 선물이라고 들고 온 게 은목걸이라니. 거기다 색실로 묶은 포장이라니. 당황해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나를 누군가 그녀에게로 데려갔다. 아, 그녀는 나를 알아보고는 내 이름을 부르며 손을 내밀었다. 까맣고 너무나 마르고 작은 손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느라고 할 수 없이 뒤로 숨기고 있던 선물을 앞으로 내밀게 되었고 기가 완전히 죽은 목소리로 선물이에요 라며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하얀 치아를 활짝 드러내며 웃었다. 이렇게 와줄 줄은 몰랐는디 하면서 그녀의 흰 치아와 목소리를 듣고 나자 그때야 어딘가 쿡 맺히려고 했던 마음이 풀렸다. 그제서야 내가 알고 있는 그녀 같았던 것이다. 우리는 만난 적은 없이 서로 작품을 통해서만 알고 있던 참이었다. 그녀 쪽이었을까? 내 쪽이었을까? 둘 중 누군가가 먼저 전화를 했을 것이다.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 그닥 나쁜 감정은 없으므로 그랬겠지.
누가 먼저 전화를 걸었든 간에 그즈음 우리는 자주 통화했었다. 해 저물녘에 혹은 이른 아침에 보통 그녀와 전화를 하게 되면 30분, 40분은 얘기를 하게 되었다. 내 생활은 단조로웠고 그녀의 생활은 이야기가 무궁무진했으므로 주로 말은 그녀가 했고 나는 듣는 쪽이었다. 작품 얘기를 하면 그녀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했다. 아이고, 나는 누가 나보고 소설가지요? 하무는 창피스러워서 어쩔지를 모르겠소 하면서 그녀는 남도에 내려가 살고 있었고 그녀가 살고 있는 곳은 내 태생지하고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이따금 그녀에게서 유년 시절에나 듣던 무진장허게 징하단께 그래 풀었어 같은 사투리를 듣게 될 때면 나는 수학이 이쪽 편에서 자지러지게 웃곤 했다. 웃고 난 후면 언제나 아릿한 향수가 여운으로 남았다. 나는 내 태생지를 떠나온 뒤 여행자처럼 살고 있는 중이다.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늘 떠돌고 있는 기분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도 있지만 어느덧 이렇게 사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다. 아직 부모님이 거기 살고 계시기에 가끔 그곳으로 가보지만 이제 그곳이 여기보다 더 낯설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유년 시절은 그리운 법. 그녀에게선 내 유년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의 말투와 음식의 냄새가 흘러나왔다. 그녀와의 통화 속에서는 나를 아이고 내 강아지라고 불렀던 고모나 태생지에 인사를 갈 적이면 접어 골마리에 끼워 넣어뒀던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여비에 보태 쓰라고 손에 꼭 쥐어주는 늙은 당숙모가 존재하고 있었다. 4년 전 은목걸이를 들고 갔던 그 자리에 나는 오래 있지 못했다. 바로 이어서 무슨 약속이 있었으므로 식이 시작되어 그녀가 앞자리로 걸어가는 걸 보고서 나는 돌아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녀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 전화통화도 그때처럼 자주 하진 못한다. 1년에 2번이나 혹은 3번쯤? 그 사이 그녀는 재혼을 했고 사내 아이를 하나 더 낳았다. 우리는 서로 속속들이는 모른다. 그녀가 거기에서 그렇게 살고 있듯이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 마치 서로 잊지는 말자는 듯이. 잊을만 하면 그녀가 내게 혹은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건다. 얼마 전에 나는 그녀의 사인이 있는 새 책을 받았다. 그녀가 2번째로 낸 소설집이었다. 읽어보고 엽서라도 한 장 띄울 참인데 엊그제 늦은 오후에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거의 1년 만의 통화였다. 수학이 저편의 목소리가 그녀라는 걸 알고서 나는 화들짝 반가워했다. 전화를 그렇게 반갑게 받아본 지가 얼마 만이었는지. 무엇하고 있었소? 그냥 있었어요. 작업하고 있는데 내가 방해한 거 아니여? 아니, 아니야. 그냥 멍청하니 있었다니까. 요새는 어떻게 지내요? 애가 3씩이나 되는 게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오는지 정신이 없단께. 우리 통화한 지 얼마나 됐소? 한 1년은 넘은 것 같은디? 그런 것 같네. 애들 밥 챙겨주기만도 바쁘죠? 내가 애들 밥만 챙겨주가니? 아침에 눈 뜨면 닭도 밥 달라고 쫄쫄 따라오고 오리도 그러고 갱아지도 그러고 나는 밥 주는 사람이라니까. 정말 그러겠네. 나는 내 밥 챙겨 먹는 것도 겨우겨우야. 게을러서 새끼는 다 먹지도 못해요. 눈 뜨면 10시인데 언제 밥을 새끼 다 먹겠어요? 아, 참. 책 보내준 거 잘 받았어요. 후기가 마음에 들더라. 창피해라. 근데 후기 어디? 맨 마지막 부분. 아이 잘 키우고 몸과 마음이 건강할 일이다. 그게 잘 쓴 것이요? 나는 창피를 무릅쓰고 그리도 그 말이 꼭 하고 싶더라고.
내가 아프면 애들을 어쩌겠어?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되는디. 본질이 느껴졌어요. 본질? 네, 쓸데없는 것 다 물리치고 덜어내고 진짜로 남아있는 것. 그렇게 말한게 내가 훌륭한 사람 같네. 훌륭하지. 그럼 애를 셋이나 키우고 있는데 너무나 훌륭해. 내 정신으로 나아가니? 이렇게 살게 되리라고 생각이나 했간. 어느 날 애들 셋을 눕혀놓고 바라보려니까 겁이 왈칵 나요. 내가 정말 이 애들을 다 낳았을까? 믿기지가 않더란께. 겁도 없이 세상에 셋씩이나. 그 뒤론 아예 그런 생각 안 하기로 했어. 그저 몸 안 아프고 애들 잘 키워야지.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살라고 안 했어. 그럼 어떻게 살려고 했는데? 그쪽같이 살라고 했지. 신간 편하자녀. 밥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나도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더만 그네. 힝. 나같이? 아이고. 근데 남편은요? 서울에 있어. 서울에? 만년 학생이요. 80년대에 학생 운동하다가 학교 못 댕긴 거 지금 다시 댕기자녀요. 한의대도 의대하고 똑같아. 6년짜리. 이제 3년 다녔으니 아직도 멀었지 뭐.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난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혼자요. 혼자 애 키우고 일하고. 그래도 여름방학 때 와서 일도 많이 도와주고 갔어요. 내가 농사를 좀 지었거든. 농사? 벼농사를 좀 지었는데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망쳐버렸구만. 생각에는 그거 잘 되면 1년 양석은 되겠더만은. 벼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어떻게 짓긴? 모짜리 호고 뭐 심고 그렇게 짓는 거지 뭐. 별것 있간? 준욱. 그곳에서 살긴 어때요? 심심해야. 심심해요? 애 키우고 농사 짓고 책 내고 심심할 틈이 있어요? 마을에 맨 다 늙은 사람들 뿐이라 여느 때는 내가 여기서 못하고 있나 싶어요. 젊은 사람이라고는 나뿐인 마을이거든요. 적막하게 이를 데 없고 동네 늙은 분들이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이 고마운갑더라고. 어쨌든 젊은 사람인께 감 익으면 감 따다가 마루에다 놓고 가고 밭에서 가지 따다가 담위에다가 얹어 놓고 가고 그려. 그건 좋아요. 무엇을 다 갖다 준다니까. 누가 놓고 간지도 몰라요. 없는 새에 놓고 간게. 그래도 작년에는 재미있었는디. 왜 여성 영화 감독 있잖아요. 새 친구 만든 사람. 아, 알아요. 새 친구 봤어요? 누가 보라고 권해서 봤지. 근데 그 감독이 왜? 작년에 한 6개월 여기서 살았거든. 마을에 빈집 얻어서 후배랑 같이 살았어요. 영화 감독이 참 마음이 좋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시절 재미있게 지냈지. 덩치가 겁나게 큰 사람이 마음이 비단결이여. 연민이 많아서는 못이 조금만 상하려고 하면 안타까워가지고서 울먹이고 그랬어. 그 사람들 있을 땐 글도 재밌었지. 아이고 정말. 왜? 시골에서 한 번도 안 살아봤나 비더라고. 내가 완전히 동물 학대하는 사람으로 몰렸지 뭐. 왜? 그쪽은 시골서 살아봤으니 알겠네. 내가 집에서 개를 길러요. 한 마리도 아니고 6마리요. 시골에서는 다 그렇잖여? 밥 안 먹으면 왜 밥 안 먹냐? 금서 소리도 치고잉. 걸리적거리면 발로 차기도 하고. 안 그런가? 그렇지. 그 영화 감독이
내가 개를 발로 찼더니 눈물이 글썽이어가지고서는 왜 말 못하는 짐승을 발로 차냐고 울먹이지 뭐요. 한 번은 내가 개밥을 좀 늦게 줬어요. 그랬더니 말 못하는 짐승밥을 왜 늦게 주냐고 그렇게 사람을 다그치는 거 있죠? 솔직히 내 새끼도 어느 때는 밤 늦게 줄 때도 있고 어쩌다가 끼니 넘길 때도 있고 그러자뇨. 그런 판에 어떻게 개밥을 그렇게 꼬박꼬박 챙겨? 늦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렇지? 그럼. 그래서 내가 약이 올라서 마음 약한 영화 감독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남편이 어디가 아픈디 개고를 먹으면 낫는다고 하길래 개를 개소주 집에 끌고 가서 개소주를 만들어 달라면서 고를 좀 꺼내달라고 해서 남편한테 먹이기도 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얼굴이 샛노래졌지. 어떻게 그럴 수가? 그 표정이지 뭐. 덩치가 이만한 사람이 쥐도 한 마리 못 잡고 쩔쩔매요. 쥐 잡는 건 덩치하고 상관없어. 시골에 우리 엄마도 쥐 못 잡아서 쥐만 보면 막 도망치고 그랬어. 왜 쥐가 도망치다가 눈 빤히 뜨고 쳐다보잖아. 그러면 무섭지 않아? 무섭기는 뭐 그쪽도 똑같네. 서울내기 다 되어 불었는갑만. 아니 난 처음부터 못 잡았어. 그거 유전인가 봐. 엄마도 못 잡았는데 내가 어떡해? 그렇게 큰 쥐도 아니란께. 왜 새양쥐 있자녀. 동물원 같은 데서 뱀 먹이로 주는 조그매한 거. 그런 게 한 마리 싱크대 밑에 있었던가벼. 샛노래져가지고 우리 집으로 올라왔네. 금서 나보고 쥐 좀 잡아달래요. 잡아줄까 하고 따라가는디 하는 말이 잡기는 잡되 저 논이나 밭이나 아무데나 멀리 놓아주라는 것이요. 아이고 나 참. 그 쥐가 어디 쓰잘데기가 있는 것이라 말이지. 병이나 옮겨가지고 댕기고. 뿐이간 쥐가 많아지면 사람도 안 무서워해요. 먼저 번 저 아랫동네에서는 잠자는 갓난아기 손가락을 쥐가 물어 뜯어 놔가지고 난리가 났었지. 그런 쥐를 놓아주라는 것이요. 그래서 속으로는 흥 험서 따라가서 잡았지. 도망도 안 가더라고. 신문지로 탁 덮었더니 그냥 잡히더만. 그걸 못하더란께. 잡아가지고 나와서 내가 영화 감독한테 그랬지. 잡았은께 저 멀리 풀어주고 올게잉 하고선 그 집서 나와서 논바닥에다가 탁 팽개쳐 뿌렸어. 그리곤 영화 감독한텐 내가 잘 풀어주고 왔네 그랬지. 죽었어? 죽었겠지. 그냥 놔주지 그랬어. 엄마 그쪽도 똑같네. 이거 내 이야기 듣고서는 그쪽도 날 동물학대하는 사람 취급하는 것 아니여? 시골에서 살아서 이해하리라 생각했는디. 아니 그게 아니고 영화 감독은 완전히 나를 동물 학대자로 찍었더란께. 내가 그이가 이사 왔을 때 개새끼 한 마리를 줬더니 여기 사는 동안 그렇게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키우더라고. 애완견도 아니고 똥강아지를 애지중지 해싸면서 키우더만. 이름도 지었어. 순돌이라고. 그 감독 이름 가운데 자를 따서 지었더만. 둘이 사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네. 나는 도시 사람들 개 껴안고 다니는 거 영 싫더만. 개는 개지 뭐. 지가 아무리 혀도 개 자식 아니여? 아니여? 기여? 기여. 그런 놈의 것을 침대에다 재우고 미장원에 데리고 댕기고 식탁에 앉혀서 밥도 함께 먹고 하는 거 보면 난 싫어. 거긴 좋아? 혹시 그런 개 기르는 거 아니여? 아니여. 안 길러. 우물쭈물. 고령에 있는 먼 대학에 나가게 되어서 감독이 역을 뜨게 되었는데 뜰 때 순돌이를 나한테 도로 맡김서 마루에 앉아서 한 30분을 순돌이 이야기만 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종이 쪽지에다가 1, 2, 3, 4
해가지고는 주의사항을 적어주는디 아이고 참 뭐라고 썼는데? 1. 절대로 골은 빼지 말 것. 2. 팔지 말 것. 3. 혹시 못 그리게 돼서 다른 집으로 보낼 때는 그 사람이 진짜로 순돌이를 사랑할 것인지를 다짐받고 신원을 확실히 파악해서 자신에게 보내줄 것. 4. 발로 차지 말 것. 5. 밥을 제때 줄 것. 6. 하루에 한 번씩 목을 쓰다듬어 줄 것. 터져나오는 웃음. 근데 말하다 보니까 걱정이구만. 뭐가? 하여간 영화 감독이 떠나는 뒤 순돌이와의 이별 장면을 어떻게 표현해야 쓸까? 눈물 없이는 못 보겠더만. 둘 다 울더란께. 그쪽은 걔가 우는 거 봤는가? 못 봤는데. 진짜로 울더라고. 감독이 가고 일주일째 밥도 지대로 안 먹고 눈밑이 젖어서는 앉아만 있더라고. 여기는 아직 5일장이 서거든요. 장날에 뭐 좀 살까 싶어서 장에 갔다 왔는디 와서 본게 순돌이가 없어졌더라고. 아이고 참 내가 개새끼를 그렇게 열심히 찾아보긴 처음이여. 동네를 다 뒤지고 애들 데리고 나가서 순돌아 순돌아 부르고 딴 동네까지 가보고 논이고 밭이고 다 뒤졌는데 없어. 내가 감독 볼 면목이 없어서 전화를 못하네. 어디로 갔을까? 내 생각엔 지가 진돗개인 줄 알고 나 없는 새에 감독 찾아간 것 같은디 어디 갔겠는가? 중간에 차 사고가 안 났으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개장수가 잡아 채갔을 거요. 여긴 아직도 개장수가 오거든. 왜 큰 자전거에 뒤에다 그물로 만든 계집 싣고 댕기는 개장수 아나? 알어. 나 어린 시절에 많이 봤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나? 여긴 꼴짝인께. 나도 그런 사람한테 한 마리 팔았어. 하도 닭을 물어뜯어 싸서 그것도 알낳는 닭을 그렇게 물어 쌓는 거라. 그때마다 마당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미워서 저걸 어떡하나 하고 있는디 개장수가 개 팔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미운 놈 팔아 불었어. 그러고 나니 마당이 조용해지더만. 글도 순돌이는 찾았으면 했는디 못 찾았어. 내가 하도 순돌이를 찾으러 댕기니까 마을 어른이 글더라고.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제 갈 길이 있디야. 찾을 만큼 찾았는지도 없는 것 보면 순돌이도 지 갈 길로 간 것인께 그만 찾아댕기라고 허대. 그 말 위안 삼아 찾으러 댕기는 거 그만뒀네. 내가 내 할 말만 막 했나 봐. 아니야. 너무 재미있었어. 근데 책은 좀 어때? 뭘? 좀 팔리냐고. 아이고 그런 거 난 바라도 안 어. 초판 인세만 받아도 여그 사람 1년 농사 짓는 것보다 많아서 미안하단께. 수학이 이 편과 저 편처럼 그녀와 나는 생판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이 도시에서 혼자, 그녀는 남도의 시골 마을에서 아이 셋과 함께. 내가 이 도시에서 빌딩에 걸린 희뿌연 달을 볼 때 그녀는 마당에 내려서서 나뭇가지 끝에 걸린 맑은 달을 볼 것이다. 내가 주말에 영화관에 가서 심야 프로로 식스센스를 보고 있을 때면 그녀는 아마도 이제 24개월 된 아이의 가슴에 이불을 당겨주며 뺨에다가 입을 맞추고 있겠지. 전화를 끊으려는 참에 그녀는 남도에 한번 내려오라고 했다. 그녀의 집 근처에 태안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곳에 불목한이가 한 사람 산다고 했다. 그 절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지금껏 불을 떼주며 살았는데 이젠 절도 불을 떼지 않아 마당이나 쓸면서 사는 사람으로 나이가 60은 넘었을 것인데 하나도 안 늙었다니께. 꼭 다람쥐 같아요.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여기 있는 거 하면 저기에 있고 날아댕긴다니까요. 그 얼굴 보여줄 테니까 놀러와요. 봐둘 만한 얼굴이요. 라고 했다. 나는 농으로 그 사람이 당신 거야? 보여주게? 했더니 그녀는 또 히잉 웃으며 아무나 못 봐요. 나랑 함께라야 보지. 그랬다. 나는 꼭 놀러오라는 그녀에게 그러겠다고 기약 없는 약속을 하며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늙지도 않고 다람쥐 같은 불목하니 모습을 작품으로 써서 세상 사람한테 보여주세요. 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또다시 힝 하고 웃었다. 또 얼마나 얘기를 한 것일까. 수화기 저편의 그녀와 작별 인사를 하고 나니 방안이 어두워졌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앉아있다가 불을 켰다. 손을 닦으려고 세면장으로 들어가다 벽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와의 통화가 행복했던가? 내 얼굴이 환하고 눈꼬리에 아직도 웃음이 묻어 있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아마 들으신 모든 분들도 작가처럼 지금쯤 입가에 눈꼬리에 웃음이 묻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작품 자체의 이야기보다 그 속에서 전화기 건너편의 여자가 들려주었던 영화 감독과의 얘기가 더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읽다가 웃느라고 몇 번인가 멈추기도 했네요. 특히 순돌이와 영화 감독의 일화가 제일 웃겼는데요. 얼마나 순돌이에게 진심이고 또 얼마나 이뻐하며 애지중지했던지 영화 감독이 떠나가면서 그 여자에게 다시 맡아달라고 하면서 어떤 리스트를 써줬는데 이게 참 좀 슬픈 감정이어야 할 대목인 것 같긴 한데 미안하게도 그 항목 하나하나가 너무 재미있어서 웃음이 자꾸 나왔지 뭡니까? 네, 첫 번째, 절대로 골은 빼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루에 한 번씩 목을 쓰다듬어 줄 것. 너무나 구체적이죠? 영화 감독은 이 여자가 몸 아프면 순돌이 골을 빼서 먹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아마 했나 봅니다. 어찌나 순진하신 분인지. 거기다 더해서 순돌이와의 이별 장면은 두 사람, 아니 한 사람과 한 마리 개님에겐 참 미안한 말이지만 개가 운다는 장면을 상상하고 보니까 그 이별 장면이 더 한층 안타깝기도 하면서 동시에 코믹하게도 느껴져서 또 한바탕 웃었네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잘 엮어진 이 작품의 주제는 제가 생각할 때 같은 시간대 다른 장소에 살고 있는 두 여자의 전혀 다른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전화기 선으로 연결된 두 사람은 수화기 2편과 저편에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죠. 전화기를 통해 서로의 생각이 언어를 통해 즉시 전달됨으로써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그래서 급기야 그들의 삶이 서로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별개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별개의 구분된 다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다르면서도 또 같아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느다란 전화선이라는 매개를 통한 우리 감정의 전이는 우리가 비록 먼 곳에 존재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점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고 또 의지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두 사람처럼 가끔씩 전화해서 1시간씩 대화를 하며 웃고 울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자주 연락하는 친구들이 몇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바로 그런 분들에게 먼저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단잠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신경숙 작가의 소설 어떤 여자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단잠 가족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책과 함께하는 하루 단잠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즐겁고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